당신 같은 사람이 30억 원을 들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박혜진 지점장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고는 강민성 회장의 약속 어음 수표를 반으로 찢었고 한 번 더 갈갈이 찢었다. 마지막으로 그 종이 조각들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민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성스럽게 구두약을 칠했지만 오래되어 갈라진 구두 위로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본 뒤 천천히 눈을 들어 그녀를 직시했다. 지점장님은 방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하셨습니다. 민성이 낮고 정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혜진은 수화기로 손을 뻗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민성은 허리를 숙여 찢어진 수표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고 소나귀에 쥐었다. 부르십시오. 그가 답했다. 그리고 당신 상사도 같이 오라고 하세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단 4분 뒤 박혜진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오후 몇 시간 전 민성은 은행 직원 대부분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구형 세단을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대한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차량의 컵홀더는 부러져 있었고 가죽 시트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으며 라디오는 오직 하나의 재즈 채널만을 명확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그는 청담동 대로변 지점 앞에 차를 세우고 엔진의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 올해 61세인 민성은 부자로 보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의 양복은 깨끗하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소매 끝에는 다른 흔적이 역력했다. 구두는 그날 아침에 약을 발라 닦았지만 가죽이 갈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왼쪽 약지에는 여전히 단순한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아내 정희가 세상 떠난 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반지를 빼지 않았다. 조수석 위에는 부드러운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10수년 전 투자했던 지분을 정리하여 발행받은 30억 원짜리 자기 수표가 들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 액수는 평생의 노동을 의미했다. 하지만 민성에게 그것은 저녁 식사 전에 해결해야 할 소박한 과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돈을 입금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 정희의 추모공원을 방문한 뒤 정원에 물을 줄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돈으로 대저택을 사거나 차를 바꾸거나 사치스러운 해외여행을 갈 생각은 없었다. 민성은 그 돈을 아내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이었다. 한정희 교육장학재단은 민성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그 가난한 동네는 어린 소년이었던 민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며 화를 숨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었다. 민성의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정비공으로 일했다.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신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하곤 했다. 내가 맡은 일을 정직하고 완벽하게 해내거라.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조차 내 일의 결과가 너를 대변하게 만들어라. 민성은 그 가르침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왔다. 경제 위기 속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재건시켰고 신중하게 투자했으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하늘캐피탈 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모범적인 소박한 주택에 살았고 같은 이발소를 다녔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력 피했다. 그의 막대한 부는 계약서와 재무제표 속에 존재했지 그의 옷차림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영업 마감 10분 전 민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장내에는 은은한 소독제 냄새와 식은 커피 향이 섞여 있었다. 천장에 은은한 조명이 밝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다. 이 지점은 주로 웅장한 담장과 정갈한 정원, 고급 수입차가 즐비한 청담동 일대의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곳이었다. 민성이 유리문을 통과하자마자 몇몇 사람들은 그가 평소 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과는 사뭇 다른 차림새라는 것을 즉시 눈치챘다. 지점장 박혜진이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칼같이 각이 잡힌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엄격한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을 운영하듯 지점을 관리했고 그 출입 자격은 오직 그녀의 주관적인 승인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성의 오래된 재킷을 지나 다른 구두로 내리꽂혔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죽 가방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따위는 없었다. 창구 뒤편에 있던 젊은 창구 직원 김태현은 지점장의 시선을 따라 민성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지었다. 3칸 떨어진 창구에서는 이수진이라는 직원이 돈 지갑을 정돈하다가 눈을 들었다. 23세의 이수진은 이 은행에 입사한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그녀는 나이든 신사의 등장으로 은행 내부의 공기가 차갑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고 즉각적인 불안감을 받았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민성을 힐끔 보지도 않은 채 그를 질러 앞으로 나아갔다. 김태현은 살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나 그 직원이 다시 민성을 돌아보았을 때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성은 불평 없이 기다렸다. 가방을 창구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두 손을 가방 위에 얹었다. 시계 바늘은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약 1분 동안 사람들은 마치 민성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수진이 그를 응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으나 박혜진, 지점장이 그녀보다 먼저 수진의 창구를 막아서며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민성이 점잖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수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연두색 빛이 도는 서류를 창구 위로 미끄러뜨렸다. 박혜진은 수표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다른 옷소매와 담담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입금이요? 그녀가 되물었다. 어느 계좌로 말입니까? 이 지점에 있는 제 개인 계좌입니다. 민성은 암기하고 있던 계좌 번호를 불러주었다. 박혜진이 모니터에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뜻밖의 정보가 떠올랐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찰나 동안 경악으로 일렁였으나 이내 의심의 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런 거액의 수표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오래전 투자했던 지분을 정리한 대금입니다. 오늘 아침 발행 금융기관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박혜진은 엉성한 거짓말을 들었다는 듯 비웃었다. 이런 액수의 수표는 길거리에서 그냥 걸어 들어온 사람 손에 들려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30억 원이라는 돈이 이 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민성이 담담히 답했다. 종이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지요.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표를 확인하기 전에 어르신 신원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민성은 신분증을 제출했다. 뒤이어 박혜진은 추가 신원 확인 서류를 요구했고 민성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지점장은 신분증들을 조명에 비춰보고 몇 번이고 뒤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신분증입니다. 김태현이 창구에서 나와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어르신, 요즘 저희 은행에 얼마나 많은 위조 신분증과 가짜 수표가 들어오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사기 시도가 적발되고 있죠. 대기선 근처에 서 있던 한 나이든 고객이 민성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아내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꼭 마감 시간 다 돼서 저런 짓을 한다니까. 그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에게 박혜진이 만들어낸 정황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일종의 면죄부를 주었다. 골프 브랜드 의류를 입은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한 아이 엄마는 딸을 자신의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은 팜플렛을 읽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번뜩였다. 단 2분 만에 민성은 정상적인 고객에서 흉악한 범죄 혐의자로 전락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어떤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민성은 이런 종류의 편견을 잘 알고 있었다. 30년 전 한 자동차 영업사원은 민성이 정말로 트럭을 살 능력이 있는지 몇 번이고 의심하며 물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가 직접 방문하자 한 고급 골프장이 예약이 누락되었다며 그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민성은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렸다. 남들이 너에게 사용하려고 기다리는 그 분노를 절대로 그들의 손에 쥐어주지 마라. 지점장님, 이 문제는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성이 말했다. 수표에 인쇄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어 참조 코드를 확인하시고 발행, 책임자를 찾으십시오. 민성의 이토록 침착한 태도는 어떤 폭발적인 분노보다도 박혜진을 더 자극했다. 그의 품위 있는 거동은 그녀가 머릿속으로 규정한 범죄자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 맞춰볼까요? 그녀가 빈정거렸다.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한테 유산이나 합의금을 받으셨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지점장님은 저에 대해 온갖 소설을 쓰고 계시는군요. 민성이 중얼거렸다.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만 내가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해야 합니까?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박혜진이 키보드를 세게 두드렸다. 좋습니다. 이 계좌는 이상 거래 계좌로 동결 조치하겠습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모든 잔액은 불록 처리됩니다. 이 계좌는 제가 30년 동안 거래해온 계좌입니다. 민성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엄숙한 힘이 실렸다. 지금 하려는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박혜진은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금 이 사람이 저를 협박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단지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지점장님은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마치 오물이 묻은 종이를 다루듯 수표를 몸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들었다. 이 서류는 보안팀으로 넘길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죠. 그러고는 입구 쪽을 향해 소리쳤다. 강 경비원, 이 사람 밀착 마크하세요. 체구가 큰 강 경비원이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는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민성이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혜진은 자신의 월급을 결정하는 지점장이었다. 경비원은 홀을 걸어와 민성의 팔을 잡았다. 손님, 나갑시다.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민성은 저항하지 않았다. 경비원이 그를 문 쪽으로 돌려 세웠을 때 민성은 낮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다. 여보게 청년, 자네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라네. 그 말에 담긴 묘한 무게감에 경비원은 순간적으로 잡고 있던 손의 힘을 풀었다. 이수진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점장님, 제발요. 제가 직접 발행기관에 전화해 볼게요. 몇 초도 안 걸려요. 이수진 씨. 박혜진이 차가운 음성으로 잘라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가서 당신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젊은 직원 이수진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채 수치심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민성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민성은 그녀의 탓이 아니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너더 보였다. 박혜진이 수표를 뒤집었다. 여기 진짜 인쇄된 이름이 뭡니까? 장담하는데 당신 이름은 아닐 테니까. 읽어보시죠. 민성이 말했다. 그녀의 눈길이 서류를 훑었다. 강민성. 아주 잠시 박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들, 김태연의 비웃음, 자신을 주시하는 고객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여기서 의문이나 약점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틀렸음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는 꼴이었다. 이 사람 당장 쫓아내. 그녀가 선언했다. 우리 은행은 사기꾼을 응대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대리석 홀에 울려 퍼졌다. 종이의 이름 따위는 누구든 인쇄할 수 있죠. 박혜진이 말을 이었다. 나는 수천 장의 진짜 수표를 봐온 전문가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서류는 100% 위조입니다. 지점안이 정적에 빠졌다. 민성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민성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박혜진은 민성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30억 원을 들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는 수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한 번 더 찢은 뒤 그 조각들을 민성의 가슴을 향해 내던졌다. 종이 조각 하나가 그의 양복깃에 잠시 걸쳐졌다가 구두 주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성은 바닥을 내려다본 뒤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점장님은 방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또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다. 여기 청담동 대한은행 지점인데요. 위조 수표를 입금하려는 사기범이 있습니다. 퇴장 명령에 불응하고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어요. 매우 공격적입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성은 불과 1m 떨어진 곳에 두 손을 모으고 편안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에게선 공격적인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관용구는 법적 힘을 발휘했고 박혜진은 그 점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관에게 참조 코드를 전달하세요. 민성이 말했다. 당신이 방금 찢어버린 종이 조각에 적혀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위해 필요할 겁니다. 박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강 경비원에게 그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경비원은 망설였다. 그 역시 사정을 다 보았고 민성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점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경비원이 민성의 팔을 다시 잡았을 때 이수진이 외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요. 이수진 씨,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박혜진이 속삭이듯 경고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객들은 계속해서 촬영을 하며 구경만 할 뿐이었다. 민성은 생각했다. 거대한 악은 폭력적인 군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방관하는 침묵의 대중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김태현이 다른 직원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자 두 사람은 킥킥거렸다. 그 경박한 웃음소리는 경비원의 손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상이 각자의 자리를 정해두었으며 민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다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다. 민성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신문을 넘기시던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 정희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했던 장소에 세워질 장학재단을 떠올렸다. 이것이 민성이 겪은 가장 큰 모욕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은행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학에 내버려 두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강 경비원이 유리문을 열었다. 늦은 오후에 쌀쌀한 공기가 홀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회색 고급 수트를 입은 키 큰 남성이 가죽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지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목에는 은행 임원용 출입증이 걸려 있었다. 그는 경비원이 민성의 팔을 잡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제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 남자는 대한은행 수도권 영업총괄 대외협력 부행장인 윤석호였다. 그는 최고 중요 파트너와의 비공개 미팅을 위해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온 참이었다. 윤석호 부행장은 민성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손에서 가죽 가방이 스르륵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강민성 회장님?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지점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강 경비원은 즉시 민성의 팔을 놓았다. 박혜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행장을 바라보았다. 윤 부행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위조 수표를 들고 온 사기꾼 때문에 난리가. 입 다물어. 윤석호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호를 질주하듯 걸어와 민성 앞에 서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포효보다 더 큰 충격으로 장내를 흔들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골프웨어 남성은 화면, 구도를 다시 잡았다. 민성은 허리를 숙여 윤 부행장의 가방을 집어들고 그에게 건졌다. 반갑네, 윤 부행장. 하지만 이 청담동 지점은 약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군. 민성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눈으로 가리켰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 좀 해야겠어. 우리 모두 말일세. 윤석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민성을 지점장실로 안내하려 했으나 민성은 종이 조각들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기서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 일을 잊게 만들 터였다. 박혜진이 경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부행장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금융사기를 막으려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30억 원짜리 가짜 수표를. 윤석호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나 이러는 거야? 하지만 공격적으로 굴었고 저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경찰을 부른 것뿐. 윤석호는 눈을 감았다. 이분은 하늘캐피탈 자산운용의 강민성 창업주 회장님이시다. 우리 대한은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자 최고 VIP 고객이시라고. 그는 숨을 거칠게 쉬었다. 지점 단위가 아니라 우리 은행 그룹 전체의 최대 고객이시라고. 박혜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우리가 3주 뒤에 타결하기로 한 800억 원 규모의 펀드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바로 이분이 이끄는 하늘캐피탈과의 계약이야. 윤석호가 소리쳤다. 내가 직접 회장님 분석팀에 브리핑을 하고 온 사업이라고. 네가 찢어버린 수표는 가짜가 아니라 강 회장님이 본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려던 정당한 자금이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은 이제 의심스러운 증거가 아니라 수천억 원이 달린 대재앙의 파편으로 변해 있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박혜진이 중얼거렸다.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으셨고 이런 차림으로 들어오셔서 전혀 회장님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녀는 너무 늦게 말을 멈췄다. 어떻게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민성이 물었다. 문장을 끝맺어 보시죠.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어떤 은행 규정도 고객의 자산을 파괴하고 조각을 고객의 가슴에 던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민성이 답했다. 그 행동은 순전히 당신의 선택이었지요. 아까 민성을 비웃던 골프웨어 남성은 눈을 내리깔았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부끄러움이 홀 안을 채웠지만 그것은 권력자가 등장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비겁한 수치심이었다. 민성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윤 부행장이 놀라 도우려 했으나 민성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모두가 이 광경을 보기를 원했다. 아버지는 품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때로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자신의 존엄을 직접 주워 담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다. 조각을 다 모은 민성이 일어나 홀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이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말하더군요. 민성이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이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분들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석호 부행장이 강 경비원에게 돌아섰다. 경비원,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리게. 경찰이 오면 방금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그리고 박혜진을 쳐다보았다. 너는 전산망에 손대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라. 내 자리의 모든 자료는 감사팀에 넘길 테니까. 부행장님, 제발 사석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단지 오해였을 뿐입니다. 아니, 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결과도 공적으로 받아라. 윤석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박혜진, 지점장, 너를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 및 파면한다. 출입증과 열쇠를 반납하고 나가라. 부행장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는 할 수 있고 방금 했다. 박혜진은 자신이 민성을 모욕할 때 동조해 주었던 고객들에게 시선을 돌려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윤 부행장의 지시에 따라 강 경비원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점장님, 나가시죠. 박혜진은 경비원의 손길을 마치 참을 수 없는 모욕처럼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 자신이 민성에게 똑같이 저지르라고 명령했던 그 행동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들이 출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신고를 받은 2명의 경찰관이 지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공격적인 범죄자를 제압할 준비를 하며 권총집 근처로 손을 가져갔다. 사기 및 직원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입니까? 경찰관님, 허위 신고를 받으신 겁니다. 윤석호 부행장이 나섰다. 이 고객님은 정당한 입금 요청을 하셨을 뿐이며 저 지점장이 정당한 수표를 훼손하고 공무원과 경찰 인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고객을 모함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사방에서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보았다. 김태현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창구에만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거들었잖아. 이수진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여기 찍힌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와 경찰에게 상세히 진술했다. 강 회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지키셨고 수표를 확인해 볼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박혜진 지점장이 거부하고 수표를 찢어 던진 뒤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수진이 민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진작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라네? 수진 양. 민성이 답했다. 자네는 행동했어. 그 홀에서 유일하게 용기를 낸 사람이야. 다른 이들의 비겁함을 자네 짐으로 짊어지지 말게. 그날 청담동 지점에 있던 그 누구도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지 못했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현장에 있던 한 고객이 박혜진이 수표를 찢어 민성의 가슴에 던지는 장면이 담긴 15초짜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청담동 은행 갑질 및 막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방송사 취재진이 지점 건물을 둘러쌌다. 언론은 수조 원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회장이 단지 오래된 차를 타고 다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대한은행의 주가는 개장 직후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하늘캐피탈과의 800억 원 규모 파트너십이 파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대한은행 이사회는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강민성 회장의 전화 한 통이면 그 계약은 경쟁은행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날 오전 대한은행그룹 한성우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청담동 지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리 은행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행위였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즉시 파면 조치되었으며 당사는 강민성 회장님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는 쉬운 부분이었다. 진짜 진통은 내부 감사에서 터져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감사팀이 박혜진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하자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났다. 가난해 보이거나 특정 소외계층 고객들의 계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되거나 서비스가 거부된 사례가 수십 건 발견된 것이다. 그 모든 차별 행위는 내부 보안 규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져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한은행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박혜진의 금융지점장 자격은 박탈되었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 와중에 박혜진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매뉴얼대로 행동했을 뿐이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그녀의 인터뷰 영상은 수표를 찢어던지는 원본 영상과 비교되며 범국민적인 분노만 더욱 사게 되었다. 민성은 대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완전히 깨뜨려 은행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1. 대한은행 전 지점에 고객 차별 방지 및 권리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고객 불만 및 부당 거절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지점장 평가에 반영할 것. 3.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내부 고발자 및 정직한 직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 찢어졌던 30억 원의 수표는 재발행되어 한정희 교육장학재단 계좌로 무사히 입금되었다. 민성은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 선정 및 수여식을 바로 그 청담동 지점에서 진행하도록 조건에 명시했다. 자신이 쫓겨날 뻔했던 그 대리석 홀이 이제는 차림새나 출신 환경 때문에 차별받던 인재들을 환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수진은 은행에 남았다. 윤석호 부행장은 최고 경영진의 이수진이 보여준 유일한 의로움을 보고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수진은 승진하여 신입, 창구 직원들의 교육 담당자로 발탁되었다. 그녀가 신입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레슨은 명확했다. 용기는 편안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세상은 여러분이 서 있었는지 아니면 침묵하며 앉아 있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3개월 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민성은 다시 구형 세단을 몰고 대한은행 청담동 지점 앞에 차를 세웠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그의 양복 소매는 변함없이 달아있었다. 그의 외모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민성이 의도한 바였다. 가방을 들고 유리문을 들어서자 은은한 소독제 냄새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그대로였지만 장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청원경찰과 안내 직원이 민성이 세 걸음을 떼기도 전에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박하지만 지난번 방문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한마디였다. 지점장실 옆 벽면에는 모든 고객의 권리와 부당 대우, 신고, 한 라인이 적힌 투명한 안내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다. 민성은 그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았다. 평생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해온 그였지만 그 어떤 거대 계약서보다 이 작은 안내판이 더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제도가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정비된 제도는 야만적인 악의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었다. 저편에서 민성을 발견한 이수진이 반갑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진 양,
여전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군요. 민성이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덕분에 교육 담당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네. 민성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네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야. 모두가 앉아있는 것이 편할 때 홀로 일어서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 자네가 스스로 얻어낸 자격이지. 수지는 민성을 창구로 안내했다. 민성은 가방을 열고 연두색 수표를 젊은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름과 계좌를 확인한 뒤 아무런 의심이나 편견 없이 존경을 담아 눈을 맞추었다. 감사합니다, 강민성 고객님. 입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어색한 연출도 모욕도 없는 가장 정당하고 당연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구에 서 있던 강 경비원 역시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바른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민성과 눈이 마주치자 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 속에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점 한쪽 벽면에는 한정희 교육장학재단 협력지점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옆 창구에서는 검소한 차림의 한 여학생이 설레는 표정으로 첫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 한때 박혜진 같은 사람에 의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척당했을지도 모를 인재였다. 그러나 이제 이 은행은 그녀가 이곳의 정당한 주인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입금 절차가 끝나자 민성은 이수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빈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에게는 정원에 물을 주고 다가오는 일요일 아내의 추모공원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청담동 지점은 평범한 하루를 이어갔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었다. 한 남자가 소리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길 거부했으며 진실이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담담하게 자리를 지켰다. 가장 큰 변화는 현판이나 교육 혹은 뉴스 헤드라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누군가를 타인의 겉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려 할 때 이 지점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번지게 된 거룩한 망설임 속에 존재했다. 직원들은 추측하기 전에 물어보는 법을 배웠고 비난하기 전에 확인하는 법을 배웠으며 한 인간의 존엄성은 통장 잔고나 직함 혹은 고급 양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컵가긴 했다. 그 은행 지점이 강민성 회장에게 저지른 과거의 모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는 있게 되었다. 강민성 회장은 가공의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에 영감을 준 감정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단 한마디 대화도 나누기 전에 누군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겉모습만으로 이미 단정 지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인함을 저지르는 사람의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역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날 그 은행에 서 있었다면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의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셨겠습니까?